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오늘도 뉴스 현장의 이슈를 생생하고 친절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이슈입니다. 네, 최상병 특검 재표결 오늘이 D-Day입니다. 여야 간 이탈표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비례대표 김근태 의원까지 합류해서 지금까지 5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린 어젯밤 북한이 예고대로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인데요. 서해 남쪽으로 발사했지만 공중 폭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금 개혁 문제가 전국의 핵으로 등장했습니다. 반걸음이라도 나가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놓고 여당 내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 시사 정각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뉴스나우 잠시 뒤에 출발합니다. 오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오늘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가 관건인데요.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막판 표단 속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분위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표결 앞두고 표단 속에 바쁘겠죠? 네, 국민의힘은 일단 최상병 특검법이 가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결과를 예측하긴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장동혁 원내 수석 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무기명 투표라는 점을 변수로 꼽으며 소속 의원들에게 반대표를 행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이탈표가 거의 없을 거로 전망하면서 법안 취지에 악의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표결을 해봐야 알겠지만 네. 우리 당의 의원님들의 양식을 믿습니다. 네. 유의미한 이탈표는 없을 겁니다. 탄핵으로까지 몰아가기 위한 이런 이 정치적 음모가 숨어 있는 이런 악법입니다. 대통령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이 행사된 최상병 특검법은 제적 과반 출석의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이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김웅, 유이동, 최재형, 김근태 의원 등 어제까지 공식적으로 5명이 특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구속된 윤관석 의원을 제외하고 제적 295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하면 가부결을 가를 여당 이탈표는 17표가 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추가 이탈표 단속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동의를 거쳐 특검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도 일단 특검이 통과되긴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탈표 규모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탈표가 꽤 나올 수 있을 거로 예상한다며 10표 안팎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가 이탈표가 있을 거란 기대 섞인 전망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최대 9표까지 나올 수 있고요. 제가 만나 뵀던 분 중에 한 분은 저한테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당내에 다른 흐름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여는 민주당은 혹시 모를 내부 이탈표를 살피고 특검 통과 의지를 다질 거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번에 특검이 통과되지 않으면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으로 늘어나는 22대 국회 때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탈표 규모가 22대 국회 특검 발의의 당위성과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어서 표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국회 최대 현안이 지금 국민연금 개혁안인데 오늘 본회의에서는 다뤄지지 않는 건가요? 네,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가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연금 개혁안은 22대 국회로 넘어갈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국민의힘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까지 한꺼번에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논의가 충분히 된 만큼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연금개혁안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여는 것도 가능하다며 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윤종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7개 법안과 함께 국민연금 개혁안까지 21대 국회에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금개혁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려면 국회 연금특위와 법사위가 잇따라 열려야 하는데 둘 모두 여당이 위원장이어서 사실상 처리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본회의의 다른 한 건도 궁금한데요. 어떤 법안이 올라가죠? 네,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현재까지는 모두 5개의 안건이 본회의에 올라갈 전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최상병 특검법과 선구제, 후회수 방침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대표적인데요. 여기에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결의안 2건이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야당 과반 찬성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만 정부 여당이 재정 부담과 다른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고 끝내 폐기 수순을 밟을 거란 전망이 유력시됩니다. 국민의힘은 최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도 반대한 만큼 이외 나머지 추가 쟁점 법안들은 합의 없이 처리해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마지막 본회의까지 일방통행을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본회의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원구성부터 마지막 본회의까지 4년 내내 일관된 민주당 일방통행이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민주유공자 예우법과 양국관리법 등 본회의 직회부가 요구된 7개 민생 법안까지는 함께 상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 대책회의에서 국민 삶을 무한으로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책무도 하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들어보겠습니다. 법사위도 열지 않겠다. 국민연금 개혁도 지금 하지 않겠다. 본회의도 반대한다. 안 하겠다. 반대하겠다는 말을 빼고는 할 말이 없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려 직회부 법안이라도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주길 촉구하고 있는 만큼 김 의장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다만 김 의장이 추가 안건을 상정해 주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발생 당시에 해병대 지휘부가 대원들의 수중수색 투입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녹음 파일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지휘부 어디까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해병대 최상병이 물살에 휩쓸려 순직한 날 새벽,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된 최상병 소속 부대 대대장 이모중령은 상관인 7여단장의 전화를 받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현장 지도를 오는데 어디로 안내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사단장님 내일 한개 중대 모신다고 하셨는데 네. 몇 정도로 만나면 되나? 이중령이 사단장 현장 지도 장소로 추천한 곳은 내성청 간방교 일대에 있는 13중대. 물 속에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물 속에 좀 들어있는 거 보려면 간방교 일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간방교? 예. 거기에 13중대에 있습니다. 7여단장은 오전 9시나 10시쯤 이중령의 추천대로 간방교의 현장 지도를 안내하겠다고 대답합니다. 이 통화가 이뤄진 지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최상병은 물살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이중령 변호인 측은 이 녹취가 지휘부의 수중수색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임 전 사단장과 7여단장 주장대로 수중수색 명령이 없었고 오히려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다면 있을 수 없는 대화란 겁니다. 해병대 현장 지휘관들 역시 수중수색 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임 전 사단장과 해병대 7여단장 등 지휘부 진술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는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 수사의 핵심은 수중 수색 지시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누가 명령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경찰은 진술이 엇갈리는 11대 대장과 7여단장에 대한 대질 조사 결과를 종합한 뒤 이르면 다음 달쯤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강원도 인제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받던 20대 훈련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이 사건이 민간경찰로 넘어갔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오늘 오전 강원 인제지역 군수사대로부터 이 사건 이첩과 관련한 공식 문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군형법상 군내 사망 사고가 범죄에 관련한 사건의 경우 민간 경찰이 수사를 맡게 되고 군은 자체 조사 결과 군기 훈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이 있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군 수사대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는 대로 훈련 중 가혹행위 등 범죄의 연관성이 있는지 수사할 예정으로 군기 훈련을 지시한 당시 지휘관 등 관련자들도 소환할 계획입니다.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얼차려를 받다 숨진 훈련병의 빈소가 전남 나주에 차려졌습니다. 발인은 모래고, 장지는 국립대전 현충원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비핵화 문제가 거론된 것을 비난한 데 대해서 남한에 대한 비난에 집중하고 책임을 다른 데 전가하면서 한중 한일 간 이간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취재진과의 만난 자리에서 비핵화 불가 입장을 천명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명백하다며 한일중 공동선언 합의 내용에 남한의 입장만 반영된 문구임을 부각시켜 합의 정신을 희석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중국이 참석한 정상회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은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실패로 끝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하면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에 강력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위반한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은 고립만 심화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북한에 보내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발사 직후 탄도미사일일 가능성 때문에 일본 오키나와 현에는 한때 주민 피난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경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발사 직후 북한 위성의 모습은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중국 인근에서도 포착됐습니다. 선명한 불꼬리를 그리며 기세 좋게 날아가더니 일순간 화염과 함께 밤하늘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번 발사가 확인된 직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현에 긴급히 피난 경보를 내렸습니다.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을 우려해 주민들에게 건물이나 지하로 대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발사체가 일본 영토나 상공을 통과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자 경보는 약 20분 만에 해제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위성 발사를 목적으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해 발사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이번 발사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このような発射は関連する安保理決議に違反し、国民の安全に関わる重大な問題です。北朝鮮に対して北京の大使館ルートで厳重に抗議し、強く非難をいたしました。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의 위성 발사 예고에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의 중요성을 거듭 밝혔습니다. 北朝鮮の非核化と朝鮮半島の安定が日中韓3カ国の共通利益である点を改めて確認しました。 한일중 정상회의 직전 북한이 기습적으로 위성 발사를 통보한 뒤 일본 정부는 해상 위험지역 3곳에 항행 경보를 내리는 등 대비해왔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앞서 한일중 정상은 4년 5개월 만에 만나 3국의 협력 체제를 복원했습니다.
북핵 문제에서는 온도차를 드러냈지만 경제 문화 교류를 활성화한 점에서도 또 개최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주수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와 양자관계 영향으로 인해 2019년 이후 중단됐던 한일중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4년 5개월 만에 성사됐습니다.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한일중 협력 체제가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 위기와 지정학적 갈등 속에 3국이 지혜와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굳건한 3국 협력의 토대 위에 영내 파트너들과 협력의 외연도 확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상회의 후 채택된 공동선언은 한일중 세 나라가 민생 증진, 영내 평화,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게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동회견에서 한일 정상은 북한이 예고한 정찰위성 발사의 위법성을 지적한 반면 리창 중국 총리는 북한뿐 아니라 주변국의 자제도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안보 현안에서는 온도차가 있었지만 3국 정상은 이런 어려움 속에도 한일중 협력 체계는 더 굳건히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확대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3국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과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2025년과 2026년을 한일중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해 인적 문화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좀 더 우리가 가깝게 지내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서로에게 이제 우호적인 감정을 형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아울러 각종 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고 다음 의장국은 일본이 맡는 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와 북러 밀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일중 협력 체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확신하기엔 이르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이서는 두 분을 모셨는데요.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주제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정면 돌파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때는 찬성하실 거다? 조금의 불리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당하게 돌파하겠다. 저는 그런 것이 맞는 태도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최대한 많이 출석해 반대표를 던질 거라 강조했지만 김근태 의원이 추가로 특검 찬성 뜻을 밝히며 이탈표가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6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절반 정도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다. 전화가 딱 보니까 또 뜨잖아요. 너무 얄미워서 안 받았어요. 굉장히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만하다. 본인이 뭐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 대해 표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매우 부적절한 수사 방해이자 표틀막입니다.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 탄핵을 운운하고 장애투쟁으로 끌고 가 정치 사건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고인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반란표가 얼마나 나올까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어제 밤잠도 좀 설쳤을 것 같은데 당론으로 가는 겁니까? 당론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반란표가 지금 이제 확실하게 의사를 표현한 분이 5분이다. 그리고 10표 안팎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들도 있고 17표를 넘기지 못할 것이다라는 예측들도 있는데 이러한 예측을 하는 것을 섣불리 하는 것이 적절치 않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분명한 것은 부결될 것이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금 부결이
그 찬성표를 하겠다라고 했던 5분들을 면면을 좀 보면요, 사실 이게 또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국민의힘이 아니라 또 외부 당으로부터 또 들어왔던 분들인데 이 중에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 5명 중에요? 네,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분들께 이번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아직 안에 가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게 민주당의 최상병 특검이 진짜 속뜻이 뭔지 모르시는 거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 최상병 특검에 대한 진상규명이 진짜 민주당의 목표라고 하면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지켜보지 이것을 정쟁적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 이러한 기초적인 거를 모르실 리 없는 분들께서 지금 이런 찬성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안 그래도 지금 국민의힘 당원분들 중에서 이 분들이 큰 선거에 나올 때마다 이분들의 색깔이 뭐냐라는 의문 부호를 긋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원분들 중에. 근데 이게 프레임으로 완전히 굳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민주당의 속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이 특검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해라. 이게 결국에는 최상병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통령 탄핵 전초전이다. 이거 모른다라고 하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결과는 뭐 당연히 부결이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되어지고요. 짧게 한마디만 더 하면 만에 안에 5표 이하의 표가 나온다면 이것은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이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불신임이냐 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5표 이하의 표가 나온다면 민주당 이탈표가 상당히 있었을 수 있다라는 반대 의견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공개 찬성이 5명. 오늘 이 5명 플러스 몇 개가 되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은 이 정도 이탈표 나올 것 같다 전망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나는 가결표를 던지겠다고 말씀하셨던 분은 한 분이고요. 네. 3분 정도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최대 9표까지 나올 수 있고요. 제가 만나뵀던 분 중에 한 분은 저한테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당내에 다른 흐름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최대 9표. 지금 공개 찬성은 5명이지만 서너 명 더 나와서 9명까지 나올 수 있다. 그럼 10표를 육박한다는 건데 이 정도면은 국민의힘이 좀 심리적으로 흔들릴 거라고 보십니까? 저도 지난 주말 전까지만 해도 이번 최상병 특검 통과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주말 동안에 해병대 대대장, 여단장, 임성근 사단장의 녹취 음성을 듣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20년 전 군생활 했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고 최고 간부 지휘관이 사병을 소모품으로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좀 분통스러웠고 정권, 정당보다 중요한 게 국민의 생명과 안녕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꼭 진상이 규명돼야 되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저희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통과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결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지금 국민 여론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보도도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부결될 거라 그러셨잖아요. 지난주까지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 지휘관들의 녹취 음성을 들으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지금 이게 국민적 여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뭔가 신경 변화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탈표를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런 기사도 제가 접했는데 그래픽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윤재욱 전 원내대표는 의원들한테 지금 다 전화 돌리고 있고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일일이 이렇게 편지를 의원 하나하나 이렇게 다 보내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만큼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다 이런 의미입니까? 네, 아무래도 뭐 어떠한 결과들을 예측하기에 앞서서 더 단단하게 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최상병 특검 복잡한 사건이 아니에요. 너무 사회적으로 슬픈 사건이지만 복잡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민주당이 그토록 외쳐서 만들었던 공수처가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수사 중인 사건에 특검을 무리하게 들이대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정치적인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여기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흔들기를 하는 것이다. 정권 흔들기를 하는 것뿐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면 대통령 탄핵을
결국에는 가기 위한 전초전이구나 알고 있을 것인데 만에 하나라는 불안감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당의 지도부로서 다시 한번 단도리를 하는 것이 맞겠죠. 예, 그리고 아까 가결까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예. 제가 볼 때는 가결될 가능성보다 도리어 민주당 내에도 의식 있는 의원분들이 있다면 야 이렇게까지 정권을 흔들어서는 국민들에게 민생에 해가 된다라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 당시에 반대표가 그렇게 나왔던 것처럼요. 예.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불신임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반대표도 나올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에서 그럴 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있죠. 예.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표결 같은 경우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이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불신임이냐 하는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예. 아침에 이철규 의원도 여권은 대통령과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당은 대통령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같이 가는데 그런 일이 여당이 대통령이 명백하게 무슨 법을 위반하고 또한 국익에 반하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이 잠시 인기라든가 여론에 휩쓸려 가지고 이탈해 가지고 함께 가지 못한다면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여당은 대통령과 같이 가는 것이다. 이탈표를 막기 위한 이철규 의원의 호소 같은데요. 당내에서 이런 호소가 좀 통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기본적으로 여당이 대통령을 지지하고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본말이 전달됐다. 그리고 이번에 만약 이 권력자에 의해서 어떤 잘못된 지휘로 인해서 군 병역 의무자가 사망을 했는데 이거를 또 은폐 의혹이 있어서 진상을 규명하자고 특검을 하자는 것을 그렇게 막는 그 모습 자체가 사실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왜 여당에서 탄핵을 운운하는지, 탄핵은 대통령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국민적 지지를 받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범죄와 연관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믿고 싶지 않고요. 헌정 중단을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왜 정부 여당이 탄핵하는지 정말 말이 씨가 된다고 탄핵될까 봐 정말 두렵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 여당이 탄핵을 계속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 들어오고 나서 지난 총선에 이어서도 계속 공식적으로 탄핵을 입에 담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방금 전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최상병 사건 소중한 국민 생명이 이미 죽은 다음에 이것을 정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국민 생명의 진정으로 관심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지 재발에 더 초점을 맞췄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재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발언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국민 생명 때문에 특검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결국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진상규명이라는 것을 만약에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가 하는 것이 못 믿었다. 그럼 대한민국 기관이 도대체 왜 존재합니까? 모든 사건마다 정쟁으로 이용하고 특검 가자고 할 거면 특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특검 제도만. 그리고 특검 제도라는 것이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요. 수사 결과가 미진한 것 같다라고 할 때 특검을 주장하는 것 얼마든지 제도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아직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사건을 이렇게 정쟁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민생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반론기 한번 드릴게요. 아니 뭐 그렇게 주장을 하다가 잘못된 민의를 보고 총선에 임하고 강서 선거에 대패하고 총선에도 대패했는데도 저러한 입장을 내는 걸 보시니 뭔가 앞으로 선거도 국민의힘은 포기한 게 아닌가. 저희는 당리 당략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 이게 진짜 국민 민심이라면요. 잠시만요, 대표님. 저희가 뭐 특검의 정당성에 대해서 정말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오늘 결국 반란표가 몇 표 나오느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두 자릿수 반란표가 나온다고 했을 때 뭐 레임덕으로 갈 우려도 있고 대통령이 탈당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 가상 시나리오지만요.
탈당을 하게 되면 어떨 것이냐, 이거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릴게요.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나서 총 7명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단 2명을 제외하고는 탈당 또는 출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탈당했던 이유들을 들어보면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기 때문에 탈당을 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결과를 보면 아무 연관관계가 없더라. 예를 들어서 이때까지 이명박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만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 대통령들은 다 탈당을 했는데 실제로 탈당을 했다라고 해서 정권 재창출이 되지도 않았고 탈당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정권이 재창출되지 않지도 않았습니다. 이 말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대통령의 탈당과 그리고 다음 정권 재창출, 이거는 전혀 연관관계가 없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탈당했다라고 해서 이제 됐구나 하는 정도의 바보들이 아니시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보수가 정권 재창출을 하고 싶다면 지금 윤석열 정권 3년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지 윤석열 정권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집중할 때만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질문 주셨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 탈당이나 출당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대통령과 당이 진짜로 함께로 하나의 목표를 보고 민생을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만약에 부결되면 민주당도 이제 다음 플랜을 세울 텐데 이탈표가 몇 표냐에 따라서 좀 그 가능성도 22대 국회에서 뭐 바로 다시 발의할지 아니면은 이탈표가 너무 적을 경우에는 이대로 뭐 그냥 지나가는 걸지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한 건가요? 뭐 이탈표에 따라서 그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요. 계속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즉시 최상병 특검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10표 넘으면 동력이 더 붙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동력이 이미 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말 이번에 통과시키면 이후로는 이거 관련해서 뭔가 자유로울 수 있을 텐데 이번에 부결시키면 정말 국민적 공분을 정말 정통으로 맞을 거고요. 왜 욕을 더 먹어가는 짓을 계속 하려고 하는지 저희로서는 좀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을 지키시지 마시고 국민을 지켜주십시오.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민주당에서 이렇게 국민의힘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민주당이 국민의힘 걱정을 해주실 리는 없죠. 네, 그리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제 특검을 이야기하면서 같은 주장들을 계속 반복하시는데 이게 누가 봐도 정쟁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찬가지인데요. 이재명 당대표 체포 동의안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역시도 결과를 예단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만에 하나 5표 이하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건 민주당이 정말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의 방증일 것이고 또 최근 여론조사를 한번 봐라. 민주당이 정말로 그렇게 민의를 따르고 민생을 외쳤다면 지금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겠느냐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최근에 국민의힘보다도 여론조사가 낮아요. 네,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 좀 짚어볼게요. 이제 2시 본회의고 그 전에 의원총회 열어서 당론으로 갈지 정한다고 하던데요. 그럼 오늘 찬성표 던진 의원들에 대해서는 뭐 징계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비밀 투표잖아요. 비밀 투표니까. 네, 근데 지금 누가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를 던졌다는 알 수 없죠. 근데 민주당처럼 제가 볼 때 뭐 색출 작업까지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당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한 분 한 분 다 어쨌든 헌법기관이고 입법기관이고 그리고 국민들의 뜻을 받은 분들인데 당론으로 정했다. 그리고 추정은 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 같이 색출 작업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의식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과정 자체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입법 독재이고 입법 폭주이고 정쟁용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생각보다 반대표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기대합니다. 네. 김태흠 지사는 특검을 찬성하겠다는 안철수 의원에게 특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야당보다 정치적 존재감 키우려 망나니 뛰듯 부안해동하는 안철수 의원이 더 나쁘다. 헛소리하려거든 당을 떠나라. 이렇게 공격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탈표 향방에 따라서 당내 또 내분도 또 심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오후 2시 본회의니까 이제 잠시 뒤면 열릴 텐데요. 최상병 특검법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죠. 다음 주제와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백서가 특검이냐? 장동혁 의원이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총선 반성문이죠. 백서 작업이 한창인데 참 내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동혁 의원 어떤 얘기 했는지 들어보시죠.
총선의 책임은 총선의 책임으로 끝나는 거지 그 뒤에 어떤 정치적 행보가 있기 때문에 이분은 불러야 된다, 물러났지만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알겠습니다.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 같으면 그 나이에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온 정성을 다하고 그렇게 막 최선을 뭐 실수도 있었고 부족한 것도 뭐 없잖아 있었지만은 그런 사람한테 석 달 열을 한 사람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라고 하는 건 이치적으로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작 석 달 열을 한 사람인데 지금 백서팀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면담하겠다, 나와달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응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지금 장동혁 전 사무총장이 한동훈 위원장의 대리인격이기 때문에 아주 과한 조금 표현으로 뭔가 좀 반발을 하셨는데 저런 입장을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면담에 응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뭐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총선 패배 백서위원회에 대한 신뢰가 없다 보니까 면담에 응하면 뭔가 자신의 패배를 책임을 더 씌우는 그런 기록으로 남길까 하는 우려 때문이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 힘들지만 백서위원회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패배의 기록을 남겨서 앞으로 승리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임 당대표로서 그 패배의 기록, 자기 경험을 들려줘야죠. 그런데 너무 이거 불신하다 보니까 좀 과한 표현으로 저렇게 과민반을 일으키는데 이 부분은 한동훈 위원장 측의 실책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나와서 조사를 받는 게 좋다, 면담을 하는 게 좋다. 협조를 적극해야죠. 당인이잖아요. 그런데 모양새 자체가 이렇게 되면 한동훈 전 위원장 때문에 졌다라는 이미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전당대회 앞두고서는 이런 게 공정하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에서 져서도 지선에 져서도 불려간 적이 없죠. 네, 똑같아요. 근데 전 이거에 대해서는 총선이 끝나고 일관되게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총선 패배인 것 사실이고 그리고 이 패배에 대한 원인을 한동훈 위원장이 됐든 윤석열 대통령이 됐든 특정 한 명에게서 찾는 순간 우리 당은 발전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모두가 한 명 한 명이 다 플레이어였고 나한테서부터 잘못을 찾으라는 말씀도 자주 드렸는데 지금 우리 백서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걸 보면요. 결국에는 지금 관계 있는 사람들 면담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일종의 뭐 논문으로 보면 FGI 기법이에요. 그러면 지금 심층 인터뷰를 하겠다는 건데요. 그럼 이것은 지금 정성적 분석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패배 원인을 찾는데 정성적 분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량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명확하게 졌는지 정량적 분석이 필요한 시점에 계속해서 정성적 분석을 해왔기 때문에 명확한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번 백선위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긴 시간 동안에 여러 사람 면담에서 될 일이 아니라 어떤 원인들 때문에 졌는지 명확한 정량적 분석이 나와야 다음에도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가름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백서팀이 자꾸 한동훈 전 위원장 부를 때마다 오히려 더 한동훈 전 위원장을 등판을 더 가능성을 높이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아니 뭐 한동훈 위원장이 정권 2인자로서 그다음에 여권 총선을 총지휘한 대표로서 책임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책임론의 중심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한테 과하게 책임을 더 씌우다 보니까 그 반발로 그런 인기가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2년 총선 기간 동안 한동훈 위원장이 전략도 실패하고 잘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패배했지만 그래도 정말 경험 없는데 열심히는 했다. 그러한 열심히 하는 모습이 여권 지지층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지지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최근에 낙선자 당선인들 만나서 뭐 지구당을 부활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이런 거는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제가 이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부유 대변인님 말씀에 약간 찬성을 하면요. 찬성하기 쉽지 않은데 제가 찬성을 잠깐 할게요. 이렇게 지금 방금 우리가 선거진 거에 대해서는 조롱조로 책임이 있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셨는데 실제로 민주당이 대선에서 졌을 때도 지선에도 졌을 때도 어떤 누구도 이재명 대표에게 이렇게 조롱 섞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민주당 내에서. 근데 제가 방금 동의한다는 건 뭐냐면요. 민주당 내에서는요.
실패한 사람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는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국민의힘에는요, 실패를 했다 그러면 짓밟아 버리려는 문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조직에서요, 더 많은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도 필요합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한 번 도전해봐 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사실 보수 정당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와도 맞습니다. 도전과 노력을 해서 변화하라는 게 지금 보수 정당의 가치 중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설령 한 번의 실패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몰아붙이는 문화는 당내에 결코 좋지 않다. 인재를 양성할 수 예. 없는 문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질문하셨던 부분들 얘기하면 원론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구당 부활은 이때까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원외위원장들이 지구당 문화가 없어지고 나서 할 수 있는 건 실제로 없는데, 그러니까 책임만 주어져요. 권한은 없습니다. 예. 정말로 이거 지구당 운영하는데 사적인 비용들이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담만 있습니다. 그럼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들은 여나 야나 같이 나왔던 이야기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원론적인 이야기 선상이다라고 보시면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네. 싶은 거는 지구당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낙선자나 당선인들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등판의 몸풀기 아니냐 이렇게 보는 행보가 아닌가 하는 분석. 정치인들인데요.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도 이미 정치인이고요. 그리고 모든 정치인들이 한동훈 위원장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이지 여기 있는 저조차도 누군가를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라 지금 당권 주자들 외에도 대다수의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거예요. 당연히 한동훈 위원장이 포커싱이 되다 보니 한동훈 위원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슈가 될 뿐이다. 그래서 원론적인 이야기 대화들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론이 커질수록 견제구도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유력한 당권 주자라고 할 수 있죠. 나경원 당선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위원장의 출마에 대한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네, 솔직해요. 그러니까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면 출마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별로 이득되지 않는 당대표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비대위원장으로 온다면 그러면 당을 운영하는 부분은 우리 당의 경험이 없으니까 부족하겠지만 결국 대통령과의 신뢰관계가 그렇게 좋다고 하니 그런 역할을 기대했는데 의외로 당에 오자마자 대통령과 그 비대위원장의 관계가 삐그덕거리는 것 같아서 걱정을 했었습니다. 결국 대통령실, 용산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해 가느냐가 어떻게 보면 여당 당대표의 역할의 저는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은 뭐 한 위원장하고 용산하고는 밥도 안 드시는 거고 뭐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내가 한동훈이라면은 안 나오겠다. 뭐 나오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뭐 정치 공학적 계산에 대해서 뭐 진솔하게 얘기하셨고 본인의 심증을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는 일종의 친윤과 대통령실에 대한 플러팅이 아닌가. 내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출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나도 좀 봐달라. 예. 그런데 뭐 이철규 의원하고의 연대는 또 아니다. 뭐 식사 뭐 이런 얘기도 안 하시고 그다음에 KC 인증 개헌론에 대해서는 또 진전된 또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또 이번 최상병 특검하고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고 조금 나경원 의원이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계산적으로 발언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국민들이 다 압니다. 여권 지지자도.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대표 선거에서 대세론이 형성됐다가 지금은 뭔가 좀 상수가 아니고 변수로 전락된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변수가 된 겁니까? 그럼요. 지금 출마 가능성 55% 정도다라고 했는데 50% 넘으면 출마한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나경원 전 당선인이요? 일단 제가 여기 방금 말씀하신 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당 내에서 이 대한민국 정치가요 계속 개파하니까 한쪽 주장을 무조건 따라야지 선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대려 주관이 있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 말이 맞으면 이 사람 말이 동조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 사람 말이 맞으면 저 사람 말이 동조할 수 있어야 정치적 주관이 있고 소신이 있는 겁니다. 예. 근데 내 생각과 다른데 이재명 당대표가 말했으니까 무조건 이 말을 외쳐야지 하는 순간 소신 없는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게
며칠 전에 나경원 대표와 나경원 의원과 지금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출마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고요. 약 2시간 정도 식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의 현재 상황에 대한 걱정이 주를 이뤘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견제구를 날린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 역시도 견제구라고 보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 선배로서 본인이 생각하는 약간 조언을 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인들마다요. 대선을 꿈꾸는 분도 있고 서울시장을 꿈꾸는 분도 있고 국회의장을 꿈꾸는 분도 있고 다 길이 다른데 한동훈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대선을 꿈꾼다라고 모두가 다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그러기에는 내년 9월에 자리를 내려놓고 지방선거까지 이끌지 못하는 지금 현재 당대표 자리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선배로서의 조언이었지 이 부분에 사심을 담아서 출마하지 마라 출마하라라는 부분을 말씀하신 거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너무 정치공학적인 해석도 그렇지만 좀 너무 원론적인 해석하신 거 아닙니까? 뭐 그렇지 않다라고 원래 봅니다. 당권주자 네. 경쟁자 가능성은 높은 거 아닙니까? 당권주자 경쟁 가능성이 충분히 높을 수 있죠. 예. 그렇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오로지 당권 경쟁 때문에 저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표에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질문이 저렇게 나왔기 때문에 예. 저 부분에 대한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용산과 조율하는 게 여당 대표로서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지금 용산과 밥도 못 먹는 관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나경원 당선인 본인은 용산과의 관계를 더 잘 풀 수 있다 이런 자신감으로도 보이는데요. 아니 제가 그래서 앞전에 설명했듯이 예.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실과 친윤들에게 플러팅을 한 거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지금 대통령실과 친윤 의원들은 한동훈 위원장은 죽어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되면은 뭐 저기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이 탈당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뭐 정말 이럴 줄 몰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친윤 대표 후보를 지금 물색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한 물색 후보 중에 나경원 의원도 있기 때문에 계속 그쪽에 플러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 나경원 당선인도 조금은 고민이 깊어질 것 같기도 한데요. 보여주시죠.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지지율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61.5%, 나경원 당선인이 10.1%, 원희룡 전 장관이 8.7%, 안철수 의원이 6.4%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물어본 것이고요. 지금 회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유승민 의원이 상당히 높죠. 26.8%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경원 당선인 같은 경우에 뭐 한동훈 전 위원장과 지금 뭐 출마 여부가 좀 변수가 될까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저런 지금 추세대로라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 선거에 나온다면 나경원 당선인도 좀 고민은 깊어질 것 같은데요. 누가 나오냐 안 나오냐에 대한 고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여론조사도 제가 지난 전당대회 좀 말씀드릴게요. 나경원 대표가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던 순간이 있습니다. 약 40%에 육박해서. 그리고 2위 안철수 의원 뭐 이렇게 3위. 네네. 수치는 언급하지 않더라도요. 그럼 1, 2, 3위였는데요. 나경원 의원이 당시에 출마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음으로써 명절 당시에 1, 2, 3위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나갈 것이라고 국민들께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나머지 후보들은 지금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 혹은 저분들 중에 안 나간다라는 명확한 의사 표현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마가 확정되지 않은 분들은 저 수치가 명확하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분들께서 뜻이 있다라면요. 지지율 보고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도 저기 계신 분들 중에 뜻이 있다라고 하면 의사표현 명확하게 하고 본인들의 비전 보이시면서 아마 저 지지율들을 변동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경원 당선인이 뭐 사안에 따라 좀 정치공학적인 입장을 표하는 것 같다라고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개헌 얘기하면서 임기 단축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잖아요. 그건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아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꺼내면서 사실은 대통령이 레임덕이 왔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현 대통령의 임기 단축까지 그냥 거론하고 그다음에 뭐 KC 인증 관련해서도 뭔가 정부 정책과 반하는 의견을 내시고 그래서 어떤 지금 현재 뭐 수사 민감한 사항은 피해가면서 차별화 정책을 조금 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슈를 던져서 어떤 정책이 나한테 맞는지 지금 테스트 중이다 이렇게 보고요. 나경원 의원은 사실 지난번 대표 선거에 나갔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국민적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뭐 연판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저출산 대책위 부위원장
해임이라든지 이런 외부 압력에 뭔가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큰 예.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 메이킹 실패했다. 이후로 계속 내리막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기 단축도 가능하다라는 말 자체는 용산에선 상당히 좀 불편하게 듣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방금 부대변인이 말했던 용산에 대한 플러팅이다라는 적절치 않는 말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맞는 것에 대해서 맞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 의지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그리고 이 부분 개헌 이야기를 한 것도 원론적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지금 권력 구조가 개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연하야나 지속적으로 나왔던 것인데 그 전체 문장을 보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항상 입장이 똑같았는데 이 개헌 부분 이건 역시도 지금 나올 때가 아니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한다거나 전 반대주의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본인들이 정치인이라면 한 번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 개헌에 대해서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전국의 핵으로 떠오른 이 주제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다음 주제어 보여주시죠. 반걸음이라도 가야 한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김주호 대변인. 일단 반만이라도 가자. 모수 개혁이라도 하자.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연금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20년 가까이 뭔가 더 나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가 끝나기 전에 어떤 모수 개혁, 모수 연금 개혁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부터 좀 한번 해결해 보자. 그러니까 합의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도 우리가 합의를 해야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예.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런 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면은 대통령님이 3대 개혁에 대해서 지난 2년간 입에 달고 사셨기 때문에 바로 통과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뭔가 좀 22대로 넘기자는 이러한 태도를 보니까 사실 어리둥절합니다. 아니 해야 할 정책이라면 사회적 합의가 어려워도 단 1%의 지지율이 있어도 추진하시겠다고 한 분이 갑자기 진짜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모습을 보니까 저희도 많이 당황스럽고요. 예. 좀 이번 회기내 좀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대변인 입장 전해주시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굉장히 좀 어렵고 무슨 차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설명도 해주시죠. 먼저 모수개혁 예. 설명해드리면요. 예. 수치를 바꾸자는 거예요. 보험료율, 내가 내는 돈은 얼마이고 그리고 받는 돈은 얼마가 될 것이냐. 이 수치 두 개를 바꾸자라는 것인데 현행에서는 내는 돈은 내 급여의 9%를 내고 있습니다. 예. 회사에서 4.5%, 당사자가 4.5% 내고 있죠. 그리고 연금 개시일이 되면은 내가 평생 임금 받았던 것 중에서 평균의 40%를 지금 받고 있는 게 현행입니다. 42.5%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조대로 갔었을 때 2055년이면은 국민연금이 완전히 고갈되더라. 그럼 이거 문제가 된다. 지금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 이거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모수개혁을 하자는 것은 내고 있는 돈을 좀 더 내게 만들자. 그래서 이 고갈 시기를 늦추자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2055년에 고갈될 국민연금을 약 6, 7년 정도 늦춰보자라는 거예요. 예. 2062년까지 늦춰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선거에 나와서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핵심 3대 개혁 과제로 뽑은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 여당이 얘기했던 것 당연히 모수개혁도 들어가 있지만 모수개혁 플러스 구조개혁입니다. 임시 방편, 언발의 오줌 누기식 6, 7년 이 고갈 시기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조적으로 지금 태어나는 세대들, 오늘 태어난 아이들이 납부의 부담도 있겠지만은 반드시 연금을 받아낼 수 있게끔 하자, 구조개혁을 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국민 눈들을 속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당의 입장은 구조개혁 플러스 모수개혁을 하자는 것인데 예. 구조개혁은 뚝 떼놓고 모수개혁 우리가 여당이 주장한 거 받아줄 테니까 어디 한번 합의해 봅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018년도에 문재인 정권 당시에요. 국민연금발전위원회랑 복지부가요. 지금 내는 돈을 늘려야 된다라고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했냐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누가 이런 안건을 제시했는지 휴대폰 뒤지면서 색출 작업까지 들어갔던 건입니다. 그리고 이거 다음 지금 정권의 패스한 건이에요. 민주당이 이때 찍소리도 하지 못했던 민주당이 왜 모수개혁만 들고 나왔느냐. 이건 역시도 정쟁용이다. 왜? 진짜로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 여당에서 모수개혁만을 받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모수개혁을 한 다음에 구조개혁 22대 때 하자라고 하는데 이건 역시도 말이 안 됩니다. 이때까지 국민연금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긴 시간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모수개혁이 일단 이루어지고 나서 구조개혁까지 또 이루어지려면 이것도 몇십 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 번에 가야지 진짜로 국민들을 위하는 길이고 지금 태어나는 미래 세대 아이들을 위하는 길이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내 손자, 내 아들의 명의를 빌려서 사채를 끌어쓰자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게 아니다. 반대 프레임으로 몰지 마라. 구조개혁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인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지금 뭐 공무원연금이랑 국민연금 통합이 쉽지가 않고 강력하게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 윤희숙 전 의원 이런 분들도 민주당의 모수 개혁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정말 뭐 정쟁을 하려고 이렇게 찬성하는 겁니까? 저는 좀 국민의힘이 여당인지 민주당이 야당인지 정말 분간이 안 갑니다. 그렇게 뭐 할 생각 없고 맨날 반대만 할 것 같으면 그냥 정권을 민주당에 넘겨주십시오. 저희는 열심히 할 자신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잠시만요. 이재명 대표가 양보하는 모양새로 주도를 하니까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국민의힘의 중진들 사이에서도 이것은 받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니까 일관된 메시지가 안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요. 부대변인 말에 답이 있어요. 이번 것도. 강력하게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긴 시간 구조개혁을 하지 못했다. 지금 민주당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세력을 보고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 정부 여당은 지금 국민을 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구조개혁을 하지 못하면요. 이건 미래 세대들한테 폭탄을 줘요. 정말로 폭탄을 줍니다. 이 친구들은 세금만 내고 정말로 국민연금만 내고 나는 하나도 못 받아요. 이 시대가 옵니다. 머지 않았습니다. 2055년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나경원 의원도 반대를 했다라고 하는데 조건부 반대입니다. 민주당이 올해 한 해 구조개혁을 반드시 한다라는 확약을 한다라고 하면 받을 수 있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왜곡해서는 안 된다. 지금 국민의힘 대다수의 중진들이 찬성하고 있다라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중진들 역시도 구조개혁이 완전히 선행된다면, 동행된다면이라는 조건하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어쨌든 모수개혁부터 받으라는 민주당의 공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다소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어떻게 정리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잠시 쉬어갔다 온 초여름 더위가 돌아왔습니다. 서늘했던 아침을 뒤로하고 현재 서울 기온이 24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26도까지 올라서 이렇게 폭포를 찾아 더위를 식히고 싶어지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곳 폭포 주변에도 옷차림을 가볍게 하시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연휴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겉옷 하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낮까지 영동 남부와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전남과 경남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만 약한 비가 지날 뿐 오늘 전국적으로 햇살이 강하겠습니다. 낮 동안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 보이겠으니까요. 바깥에서는 모자라 양산으로 볕을 피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6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고 대전 25도, 광주 27도 예상됩니다. 반면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한낮에도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서늘하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에서는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하늘이 계속되겠고요. 낮에는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지만 아침과 저녁에는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 동쪽 지방과 호남 해안 또 제주도에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점검과 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해안가 안전에도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자, 보시면 오르락 내리락하는 흰색 물체가 보이실 겁니다. 북한이 발사한 군사정찰 위성인데요. 펑 하고 이렇게 터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비함정의 감시망이 포착이 된 건데요. 비행 시간은 2분 남짓, 북한은 이례적으로 아주 빠르게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발사 시점입니다. 북한이 일본에 위성 발사를 예고한 건 한일중 정상회의 직전이었고 위성 발사는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어젯밤에 실행이 됐습니다. 앞서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한일중 공동선언에 반발했습니다. 날씨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주 발사체의 특성상 발사 시기를 의도적으로 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일중 정상회담 시기가 북한의 계산에 들어갔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또 그 과정에서 한중일 정상회담 직후에 발사함으로써 국제사회, 특히 한중일에 충격을 주는 그런 그 시점을 노렸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발사가 이루어진 배경을 보면 북한이 발사를 예고한 날은 어제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결국 예고 기간의 첫날 발사한 건데요. 이런 사례는 과거에도 있습니다. 지난해 5월과 8월, 그러니까 1차와 2차 발사 때도 바로 각각 예고 기간의 첫날, 오전과 오후에 각각 쏴 올렸습니다. 궤도 진입에 성공을 한 11월 3차 시도에서는 예고 기간 전날 발사체를 발사를 했습니다. 이처럼 예고 기간 초반에 발사가 몰리게 되는 이유,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주 발사체에 들어가는 액체 연료가 상당히 좀 폭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연료 주입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데요. 북한이 연료 주입 시간과 시간을 고려해서 일단은 발사 예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만약에 연료 주입이 끝난 시점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발사를 못할 경우에는 탱크에서 연료를 빼고 다시 주입하는데 그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사 날짜를 4일까지 상당히 길게 설정을 하고 있는 거죠.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하자 우리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 뒤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회의 참석자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이번 발사 실패를 덮기 위해서 재발사를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우리 군과 정부는 당분간 상황을 예의주시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발사에 탄도미사일 기술이 쓰였다며 지역 내 안보 불안을 높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 같은 도발은 북한을 더 고립시킬 뿐이라며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은 조 바이든 대통령. 2차 대전부터 한국전과 베트남전 등을 언급하며 민주주의를 구한 전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Others who stood against communism in Korea and Vietnam. These warriors fought for our freedom and the freedom of others. 미국 현충일에 발사된 북한 미사일에 국무부는 규탄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에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된 기술이 포함돼 있어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겁니다. 또 정박 국무부 대북 고위관리가 한국과 일본 대화 상대와 긴밀히 협의해오고 있다며 북한 도발에 맞서는 한미일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행동이 한반도 안정을 해치고 고립을 심화시킬 거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도발을 자제시키기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을 강조해왔습니다. We urge Beijing and Moscow to use their influence to encourage DPRK to refrain from that behavior and return to the negotiating table. 주한미군을 관할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성명을 내고 북한 발사를 인지하고 있다며 한국 등 동맹과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발사가 미국 영토와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진 않지만 상황을 계속 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인도태평양 사령부 모두
한국,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어 약속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로 삼국 협력이 복원됐지만 중국 총리의 낮아진 위상이 아쉽습니다. 시진핑 1인 집권 시대 10년째 미뤄지고 있는 방안이 언제 성사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9년 만에 서울을 찾은 중국 정상급 인사로 기록된 리창 국무원 총리. 그러나 중국 관영 CCTV는 리 총리가 전용기가 아닌 전세기를 타고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国务院总理李强5月26号上午乘包机离开北京，赴韩国出席第9次中日韩领导人会议。 역대 9차례 회의 가운데 중국 밖에서 열릴 때 전용기를 타지 못한 건 리창 총리가 유일합니다. 시진핑 1인 장기 집권 시대 2인자는 없다는 걸 상징하는 변화입니다. 의전만 놓고 보면 중국 스스로 리창 총리가 정상급이 아니라고 못 박은 셈입니다. 지난 3월 양회에선 총리의 권한과 역할을 대폭 축소하는 법 개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중국 경제를 총괄하는 책임 총리로서 삼국 정상회의에 참여해왔지만 지금은 달라진 겁니다. 和韩方对中方代表团给予的热情接待，我在这里谨转达习近平主席对总统先生的问候。 격을 둘러싼 논란은 2014년 이후 한국을 찾지 않은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으로 고개를 돌리게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2차례 중국을 찾아갔지만 시 주석의 답방은 없었습니다.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때 윤석열 대통령과 25분 동안 약식 회담을 한 게 마지막입니다. 시 주석은 작년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방중한 한덕수 총리에게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지만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으로선 내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 방안이 유력한 정도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백화점에서 단골과 내부 직원에게 20억 원의 피해를 입힌 일종의 카드깡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매장 관리자가 실적을 높이려고 신용카드를 빌려서 많게는 수억 원씩 긁고 잠적했다고 합니다. 권준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백화점 고급 여성 의류 매장을 5년 넘게 이용해온 단골 A씨와 B씨. 3년 전쯤 매장 관리자 이모 씨에게서 난감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실적 압박이 심하다며 옷을 산 것처럼 신용카드를 결제해주면 다달이 돈을 돌려주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남편 없이 애들 데리고 뭐 열심히 하고 또 전국 매장에서 1, 2등 한다 그러고 하니까 그냥 좀 도와주자라는 차원에서 한 거지. 이 씨도 처음에는 돈을 잘 갚았습니다. 옷을 살 땐 30% 가까이 할인도 해줘 신용카드를 계속 빌려줬는데 결제액이 많게는 3억 원대까지 불었습니다. 문제는 최근 들어 발생했습니다. 지난 4월 초부터 이 씨가 갑자기 잠적해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돈을 제대로 넣긴 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는 좀 내가 이렇게 재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몇 번 있기는 했지만 황당했죠. 뒤통수를 맞은 건 이들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일한 매장 직원들에게도 이른바 카드깡을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한 1,000만 원 정도 미만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막내 직원일 때는 그때부터 시작을 했던 거고. 카드 여러 장을 발급받게 한 뒤 허위 매출을 올리곤 다음 달쯤 뒤늦게 취소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그러나 취소한 금액만큼 매출을 다시 채워 넣어야 또 다음 달 실적이 생기다 보니 직원들이 월별로 긁어야 하는 돈은 눈덩이처럼 불었습니다. 이 씨가 도망친 뒤 직원들 역시 한순간에 1억 원 넘게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을 응원을 했으니까 실적 올리는 거에 좀 도와주는 격이었던 거죠. 아직도 손님들 정리 안 됐냐고 좀 취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단골과 동료 직원 카드로 허위 매출을 올리면서 이 씨는 전국 최상위 실적을 거두며 매달 성과금만 수천만 원씩 가져갔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매장 관리자 이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매출 조작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산된 피해액은 20억 원에 달합니다. 피해자는 1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당장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피해자들 주장대로라면 허울뿐인 거래였지만 백화점이나 매장 의류업체 측은 매출을 취소해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거래 승인과 취소가 반복돼 왔지만 백화점은 개인 사업자가 벌인 일이라고 선을 그었고 이 씨에게 성과급을 지급해온 의류업체도 발주한 옷이 모두 나간 거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 모두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대의 카드값이 밀려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 YTN 취재가 이어지자 해당 백화점과 의류업체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보상하는 방안이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8달 전 강남에 있는 백화점 매장에서 200만 원어치 금품을 훔친 일본인 관광객이 다시 입국하려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절도 혐의로 1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백화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는 200만 원 상당의 금품 2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후 일본으로 도망가면서 붙잡히지 않았는데 이달 초에 인천공항으로 다시 입국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대 N번방 사태로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죠. 경찰이 다른 신분으로 위장해서 용의자에게 접근하는 위장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수사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21년 9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가 공식 도입됐습니다. 수사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아예 다른 신분으로 위장해 용의자에게 접근한 뒤 증거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지난해 말까지 경찰이 위장 수사로 검거한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는 모두 1,028명. 성착취물 제작과 유통이 비밀리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효과적인 기법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청소년 성보호법에 규정돼 있다 보니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0명 가운데 6명은 성인인데 사실상 성인 피해자에 대한 수사에는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최근 드러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도 피해자 제보를 받은 민간 활동가가 신분을 속이고 가해자에게 접근해 2년 넘게 신뢰관계를 쌓은 덕에 검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성인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인 경우에는 위장 수사 자체가 법적으로 근거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 가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의 추가적인 단서를 확보해서 경찰 수사관에게 협조를 해서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에 따라 경찰도 위장 수사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허용 대상을 성인 피해자로 늘리는 건 물론 사전 승인 없이도 가능하게 하거나 최대 1년으로 제한된 수사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금 범죄는 계속 24시간 365일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라고 하고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는 것이 지금 가장 급한 상황이라고 할 때 그러한 규제들이 정말 필요한 규제인가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장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트라우마 치료 등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만 경찰은 무분별한 남용으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만큼 내부는 물론 관계 부처, 기관 등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입법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탈옥해서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려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어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가해자 이모 씨 공판에는 같은 감방에 수감됐던 유튜버 A 씨와 B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A 씨는 외부 병원에 다녀온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 씨가 병원의 구조를 물어봤고 수시로 피해자가 사는 빌라의 이름을 말하면서 탈옥해서 찾아가서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씨는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동료 수감자들이 유튜브 수익을 위해서 입을 맞추고 거짓된 진술을 해왔다면서 보복 협박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가해자의 구체적인 보복 계획을 직접 들은 피해자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굉장히 공포스러웠다. 이렇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실 저는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했을지 몰랐는데요. 수시로 재소자들한테 피해자를 죽일 거라면서 이런 보복과가 관련된 계획에 대해서 조금 부탁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아니면 엄마가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빠져나갈 거다 이런 발언까지 했다고 할 정도로 조금 경악스러운 계획들을 많이 들었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이사해도 심부름센터에 의뢰해서 이사한 집 주소를 알아내고 곧 죽여도 죽일 거다 이런 발언 등을 한 걸 보고 진짜 죽겠다, 아니면 이게 그냥 20년 뒤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일일 수도 있겠다, 되게 공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재판장님이 내려주시는 형량이 재판장님 목숨이라고 생각하고 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와 관련해서 경찰이 정확한 음주량을 특정하는 데 보강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충분하다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 사고 열흘 만에 인정한 음주 운전 혐의는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가 17시간 만에 출석하면서 제대로 된 음주 측정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는 등 경찰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구속기간 열흘 안에 혐의에 대해 증거 자료와 참고인 진술을 보강해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선 적용된 위험운전치상죄는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이 필요한 음주운전죄와 달리 음주와 위험운전 사이의 인과관계만 입증하면 되고 그 근거는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자백이 유일한 증거는 아니라며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씨의 진술이나 수사 협조 상황과 관계없이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 자료나 관련자 진술 등을 볼 때 김 씨의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경찰은 김 씨와 소속사 측이 매니저 등 다른 직원에게 위력으로 사건 은폐를 강요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대리자수 과정에 협박이 있었다면 형법상 협박죄나 강요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씨의 소속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임직원들의 전원 퇴사와 대표이사 변경을 결정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먹거리 물가가 7분기 연속으로 오르며 장바구니 부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에도 식재료, 생필품들이 가격 인상을 예고하며 물가 불안은 장기화할 전망인데요. 관련 내용과 부동산 시장 등 경제에 대한 다양한 주제, 이은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1분기에도 먹거리 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반이 넘게 이렇게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유가 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물가가 이제 2년 넘게 이제 고물가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식 물가가 더 그런데요. 사실 크게 한 3가지 요인이 있어요. 먹거리 물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느냐? 우리가 지구를 너무 험하게 썼습니다. 이른바 기후 인플레이션, 기후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기상이변에 따른 농산물 작황이 워낙 좋지 않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는 수입 물가, 국내에서 자급자족이 안 되다 보니까 수입 물가 비중이 높은데 환율은 1,400원대, 환율까지 올랐습니다. 여기다가 물류비, 각종 이제 수에즈 운하를 비롯해서 물류비 올랐죠. 인건비 올랐습니다. 전기료, 공공요금 다 올랐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내 임의대로, 가게가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을 계속해서 이제 웃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올해 1분기 전체 가구에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월 평균 한 404만 원 정도 쓸 수 있는데 이게 1년 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늘었느냐? 1.4% 느는데 그쳤고요. 같은 기간 외식 물가 얼마나 올랐느냐? 3.8% 올랐습니다. 그 외식 물가가 3배 가까이 더 올랐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취약계층은 이렇게 먹거리 물가는 반드시 먹어야 하잖아요. 돈을 써야 하잖아요. 소득은 줄었잖아요. 그러면 대출받고 있다는 겁니다.
직장인들 마이너스 통장 쓰고 있고 그게 2년 넘게 이어지다 보니 빚에 의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소비를 줄이고 있고 이게 결국 경기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외식 물가도 조금 많이 올랐다 이런 언급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에 나가보면 10,000원 가지고 먹을 게 없는 것 같아요. 요즘 1,000원짜리 김밥집 찾아보셨어요? 아니요. 거의 없어. 종족을 갖췄어요. 네. 어디 있는지 좀 찾아가고 싶어. 예전에 거기 많았는데요. 야채김밥은 얼마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저는 오늘도 먹고 있습니다. 야채김밥이 기본이 4,000원이에요. 거기다 참치 하나를 더 넣었더니 5,000원을 달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포탈 참가격을 보면 지난달 기준 서울시 기준입니다.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8개 외식 품목 가운데 10,000원 이하는 딱 절반, 4개 남았습니다. 4개 남았는데요. 김밥, 그리고 자장면, 네. 여기다 김치찌개 백반과 칼국수예요. 저는 칼국수는 지금도 10,000원, 12,000원 주고 먹습니다. 네. 이게 조만간 빠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나마 비빔밥은 이미 10,000원 넘어섰어요. 비빔밥, 냉면, 삼계탕, 삼겹살 20,000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1분기에 외식의 세부 품목 39개 가운데 37개가 물가 상승률, 가처분 소득 증가율을 웃돌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직장인들 지금 월급도 많이 안 늘고 있는데 그냥 구내 식당에서 먹자. 네. 인근에 있는 누구 집이 맛집이더라 라고 하면 소문나면 거기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식품 비롯한 생활 물품들의 가격 인상도 추가적으로 또 예고돼 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마른 김 먹을 때 양념간장 찍어 먹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찍어 먹습니다. 찍어 먹죠. 네. 부담스럽습니다. 다음 달부터 김 가격 오르고요. 네. 간장 가격 오릅니다. 여기다가 초콜릿, 주스, 그리고 먹거리 식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편의점에서 파는 일회용 면도기, 네. 그리고 건전지까지 생필품까지 줄줄이 오르게 되는데요. 이유는 제조 원가들이 원가 상승했기 때문에 납품 단가를 인상했다. 그러니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그걸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이제 버틸 수 없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일단 가장 큰 게 동심에 멍드는 뉴스, 초콜릿 가격. 네. 국내 1위 초콜릿 업체가 다음 달부터 초콜릿 17종의 가격 평균 12% 오릅니다. 당초 이달 5월 인상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부가 말렸습니다. 물가 안정을 해서 협조해달라라는 정부 요청 받아가지고 한 달 인상 시기를 늦춘 거예요. 사실 이유는 있어요. 이게 초콜릿의 원재료가 코코아인데 코코아의 60% 이상을 생산하는 이 서아프리카 제도, 가나, 코트디부아르의 이제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2자릿수 줄었습니다. 네. 근데 중국인들조차도 초콜릿을 좋아합니다. 초콜릿 가격 내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이거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사재기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초콜릿 이외에도 김, 간장, 조미김 시장 1위 업체인 D사 역시 다음 달 김 가격 평균 15% 올리고요. 경쟁사들이 이미 올렸습니다. 여기다가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이제 S사의 간장 30종의 가격도 다음 달 중순 평균 9% 오릅니다. 여기다 사이다, 콜라 같은 브랜드, 오렌지 주스, 포도 주스 다 오르고요. 네. 술안주 먹을 때 저희 되게 좋아하는데 찰떡짝꿍, 골뱅이. 네. 골뱅이도 11% 오른다고 합니다. 지금 원래는 소비자 물가가 오르면서 그러니까 최근에는 소비 증가율이 하락한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그 소비가 조금 증가하면서 물가가 조금 오르고 이게 선순환되고 이게 가장 좋은 그런 체계 아닙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봤더니 이제 지난 3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무려 13% 가까이 올랐어요. 네. 2021년 코로나 국면부터 이제 돈을 많이 풀기는. 그러다 보니 3년 동안 이제 물가가 13% 가까이 오르다 보니 소득 증가율이 못 미치는 겁니다. 네. 소득 증가율은 한 연평균 이제 물가 증가율이 3.8%니까 앞서 이제 제가 오히려 외식 물가가 2년 가까이 소득 증가율을 웃돌고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소비자들이 씀씀이를 줄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소비 위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영향으로 고물가로 인해서 같은 기간 민간 소비는 5%포인트 줄었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 고물가가 결국 소비 위축으로, 소비 위축이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 감소로 이게 또 경기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고물가나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저희가 듣기로는 청년층이나 고령층, 그러니까 어르신들에게 특히 더 타격이 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그 일상화로 이제 돌아서면서 일부는 일본 여행객, 해외 여행객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이거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 얘기고요. 근데 고령층,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체감하는 실질 물가 상승률이 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각각 16%, 15.5%, 그러니까 보통 한 12.8% 올랐는데도 훨씬 더 이 고소득층보다는 한 2%포인트 가까이 물가 부담이 더 크다는 겁니다. 왜냐? 아니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사실 노인분들이 가장 이제 현금을 많이 보유한 자산 가치가 가장 많은데 이 보유한 자산 가치가 지금 떨어지니까 충격을 받고 있고 청년들의 경우에는 보통 전월세 살거든요.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전세 보증금이 실질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 이제 타격이 커졌다라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입니다. 지금 고물가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품질보다는 조금 가격 중심의 구매가 중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물가 초기엔 이제 냉장고 파먹기. 이 냉장고에 있는 이제 이 냉동실에 이제 데며놨던 것들 이제 파먹기를 했는데 이게 다 떨어진 거예요. 소진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대용량으로 냉동 제품을 구매해서 데며놓고 왜냐하면 가성비는 좀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가정 간편식이라든가 즉석 요리 상품 잘 팔리고 있고 창고형 할인 마트에 이제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많이 쌓아놓을 수 있는 거 덩어리 고기 이 냉동실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냉동 과일, 냉동 채소 판매량이 1년 전에 비해서 30% 넘게 늘었어요. 이런 것들이 고물가가 계속되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먹고 조금 먹고 버렸는데 이거 냉동실에 내놓으면 1년 넘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소비 패턴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고형 마트들의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 물가 상승한다는 얘기를 정말 매일 하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오늘도 아마 이제 이 경제부총리 등 하는 총재들은 연말 가면 물가 한 2% 이제 중후반 아래로 초부 중반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도 지표 물가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 오른 이제 외식 물가, 식품 물가, 가공식품은 절대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정부가 사실은 최근 들어서 식품 유통업계 관계자 만나서 인상 시기 좀 늦춰주고 인상폭도 좀 최소해달라라고 얘기했거든요. 딱 거기는 총선 이전까지. 왜냐하면 아니면 또 보복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딱 거기까지만인데 지금은 더 이상 못 버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는 아까 제가 기후 인플레이션 말씀드렸잖아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올리브유 가격이 국제 시세가 한 40% 올랐단 말이에요. 기름 안 쓴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름값 올랐죠. 김값 올랐습니다. 간장값 올랐고요. 설탕값 올랐고요. 소금 올랐습니다. 커피 원두 46% 가장 많이 올랐어요. 자, 이러다 보니 이게 다 기초 원자재예요. 그러면 이게 당연히 시차를 두고 이제 외식 물가에 반영됩니다. 자, 문제는 국제 곡물 가격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 난 이후에 올랐는데 과연 지금 상태는 어떠냐? 한 25% 떨어졌어요. 국제 곡물 가격이 떨어졌는데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국내 먹거리 물가는 11% 같은 기간 올랐습니다. 가격 낮춰야 마땅한데 실제로 이들 주요 식품 업체들의 실적을 봤어요. 1분기 실적 사상 최대예요. L사의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100% 늘었어요. 제발 이러지 좀 맙시다. 이게 뭐라고 하느냐? 탐욕과 물가 상승의 합성어, 그리드플레이션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식품 기업들이 고물가를 틈타서 과도하게 가격 올리고 그래서 물가 상승을 좀 부추기고 있다.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물가에 이어서 부동산 얘기도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국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면서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이 전세 가격이 매매가보다 높게 책정이 됐다고요? 맞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지난주 기준 53주 올랐어요. 1년 52주예요. 1년 넘게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상승폭도 조금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이 이렇게 전세가 불안하면 이게 굉장히 주변으로 확산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세값이 오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빌라 포비아. 전세 사기 사건 때문에 빌라는 싫어. 같은 가격을 주면 평수가 적더라도 아파트를 갈 거야. 수요는 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전세 물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세가 올랐는데 전세는 주로 만료 한 6개월 전부터 알아보거든요. 시세 알아봤더니 내 전세 보증금 갖고는 갈 데가 없어. 그랬더니 뭘 쓰냐?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4월 기준 계약갱신 청구권 비율이 36%예요. 그러니까 전세 세 가구 가운데 한 가구는 그냥 눌러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전세 물량이 줄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연초 대비 전세 물량은 서울 지역의 경우 15%, 1년 전과 비교하면 한 25% 가까이 줄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저금리 정책금융 상품으로 인해서 특히나 신생아 특례 대출을 활용하면 이거 매매도 되지만 전세도 되거든요. 네. 대출 금리 1에서 2%예요. 이것 때문에 신축 단지, 그동안은 대단지,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단지 위주로 계약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지금 매물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한 구축, 저가 매물까지 소진되면서 이게 전반적으로 이 전세 상승폭이 확대되다 보니까 경기 일부, 서울 강서 지역의 전세가율은 80에서 90%를 뚫고 있습니다. 이걸 깡통 전세라고 합니다. 네. 2년 후에 과연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온전히 내줄 확률 굉장히 높지 않은 곳이에요. 피해야 합니다. 그 일부 지방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극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또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의 경우는 전셋값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2달째 매매 가격도 오르고 있어요. 네. 전국의 집값도 6개월 만에 상승세로 반전을 했어요. 그러나 지방은 아직도 미분양 많아서 하락한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양극화가 지역별로 굉장히 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자산 양극화가 심화가 되면 지역 경제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 경제는 침체될 수밖에 없고요. 일자리, 집값 오르는 서울로 수도권으로만 쏠림 현상이 나타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벌써부터 수도권 부동산 시장 좀 과열 조짐을 좀 보이고 있고요. 여기다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실거래가 위주예요. 그러니까 투기적 요인이 없어요. 그리고 고금리가 지속되다 보니 본격적인 이게 집값 상승 국면이다라는 데는 이견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투기 억제하는 정책들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반기 부동산 전망은 좀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일단 지금 전세가 매매를 끌어올리는 현상, 네. 그리고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강남, 서초, 용산의 경우에는 직전 고점 대비 98에서 99%. 네. 2021년이 전고점이었거든요. 특히나 지금 압구정, 반포, 용산구 대표 아파트는 사상 최고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고가 지역이 먼저 치고 나오고 그다음에 저가 지역이 나머지 따라가는 이른바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다만 이게 서울과 수도권의 얘기고, 근데도 문제 보면 이제 공급 물량이 워낙 이제 줄은 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인허가 물량이 줄고 있는 데다가 서울이나 전국의 이제 입주 물량이 올해부터 2025, 2026년까지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빨리 이 비아타 아파트 부분의 어떤 이 포비아 현상을 좀 줄일 수 있게끔 네. 이제 공급을 좀 늘려야 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앞서 그 빌라 포비아 관련된 어떤 말씀도 해주시기도 했는데 정부가 이제 전세 사기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관련된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대책이 좀 효과는 있을 걸로 전망하세요? 글쎄, 효과를 두고는 전문가들 의견이 좀 엇갈리고는 있는데요. 네. 사실 좀 실효성에는 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정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의 핵심은 뭐냐? 야당이 내놓고 있는 선구제 후 횟수 대신에 전세 사기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서 네. 장기 임대를 주거나 최장 20년까지 아니면 경매로 얻은 차익을 되돌려주겠다라는 게 핵심인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1년 지났는데 LH가 주택 경매를 통해서 매입한 주택 한 4채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실효성 논란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 물론 이제 17,000여 명의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들 경매로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네. 이거는 이제 지원보다는 거주 안정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선구제 후에서 이런 방안이 빠지면서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고 저희가 전해 듣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정부가 정부와 여당이 선구제 후회수를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만약 17,000여 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먼저 내줄 경우 네. 이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 돈 어디서 나오느냐? 주택보증기금에서 나옵니다. 주택도시기금이 거의 한 1조 원 가까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게 누가 이제 십시일반으로 마련한 거냐? 주택 청약자들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내놓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일단 내 보증금을 빨리 돌려달라, 선구제 때문에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다치고 나서 약을 바르는 것보다 다치기 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나온 대책은 제가 말한 선자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 피해 당하지 않으려면 저는 일단 부모님 모시고 가라.
부모님이 부동산 거래 경험이 풍부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세가를 앞서 얘기했습니다. 깡통주택 80% 넘는 거 위험은 좀 피하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은 기본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믿을 만한 중개소를 찾고 반드시 가기 전에 이제 부동산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 가격, 전세 보증금, 동향 확인하고 비교 분석하는 것 본인이 직접 하지 않으면 덤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 전반적인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르면 7월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대형마트 새벽 배송이 가능해집니다. 전국 최초로 영업시간 제한을 풀기로 했는데 유통업계 규제 관련 변화의 시작이 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꾼 서울 서초구. 이번에는 행정예고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을 풀기로 했습니다.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인 영업 제한 시간이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새벽 배송이 가능해집니다. 사실상 대형마트 영업시간 전면 자율화 조치로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실제로 새벽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도 있거든요.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고 있는 대형마트에서 그런 곳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좀 뛰고 싶어도 뛸 수 없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서 영업시간 제한 해제가 적용되는 곳은 서초구에 있는 대형마트 4곳과 준대규모 점포 33곳. 장보기가 편해진다는 소식에 소비자들은 환영하는 반응입니다. 서초구에서만 풀고 있어서 제가 서초구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더 좋은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점차 확대돼서 다른 사람들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정부가 자꾸 억압을 하고 어떤 요일을 해라 또 시간을 어떻게 해라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생각해요. 재래시장을 위한다고 시고 그렇다고 해서 재래시장을 가는 건 아니거든요. 서초구는 대형마트 노조와 골목상권 상인과의 의견 조율도 문제없이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혹시 대형마트에서 오프라인에서 근무 시간 더 늘리는 사안이 있다면 노사 간에 협의하겠지만 혹시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서초구에서 행정력을 발휘해서 우리 오프라인에서 우리 근로자분들이 힘들지 않도록. 유통업체 관계자는 규제 형평성과 소비자 편익 관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쿠팡 등이 선점한 새벽 배송 시장 판도와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바로 새벽 배송을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요즘 20대들이 주말에 밥 먹으러 자주 가는 곳, 이른바 핫플레이스는 어디일까요? 빅데이터 자료로 봤더니 5년 만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픽으로 함께 보시죠.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0대의 주말 외식 장소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5년 전에는 명동과 충무로, 남산에 있는 중구가 1위였는데요. 지난해는 마포구로 바뀌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홍대와 합정, 상수, 연남, 망원 상권이 몰려있는 곳이죠. 마포구의 경우에는 20대의 소비 비중 증가폭이 3.5%포인트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영등포구도 2.2%포인트 오르며 뒤를 이었습니다. 영등포의 경우 여의도에 자리한 더현대 서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인기를 끈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라탕과 탕후루였습니다. 먼저 10대와 20대가 마라탕 업체를 이용한 비중이 33.3%로 나타났고 40대의 비중이 30%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모가 청소년 자녀를 데리고 함께 마라탕 업체를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10대와 20대는 탕후루 가맹점 이용 비중 역시 38.8%로 높았는데 샐러드 전문점과 헬스장 이용 현황도 32.5%, 26.9%로 가장 높아 건강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 21년 뒤부터 세종시를 포함한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부산과 울산 인구는 앞으로 30년간 26%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통계청이 오는 2052년까지 시도별 장래 인구를 추계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가 자연 증가하고 있는 세종시마저 2045년부터 자연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야당에서 제기한 1주택 종합부동산세 폐지 주장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 폐지가 야당의 공식적인 입장인지는 확인되지 않아서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윤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것은 맞다고 답했습니다. 또 상속세 완화 관련해서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나 가업상속 공제 대상 한도 등을 검토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버스 전용 차로가 이번 주말부터 변경돼서 운영됩니다. 현재 토요일과 공휴일에 신갈분기점에서 호법분기점까지 운영하고 있는 영동고속도로의 버스 전용 차로는 이번 토요일부터 폐지됩니다. 또 현재 평일 양재나들목에서 오산나들목까지 운영하고 있는 경부선의 버스 전용 차로는 다음 주 월요일인 3일부터는 양재나들목에서 안성나들목까지로 18.4km 연장 운영합니다. 현재 토요일과 공휴일에 양재나들목에서 신탄진나들목까지 운영하는 경부선의 버스 전용 차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미국의 중남부와 동부의 토네이도와 폭풍이 강타해서 20여 명이 숨졌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폭풍이 동쪽으로 더 이동하면서 워싱턴과 뉴욕도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깔때기 모양의 회오리 돌풍이 맹렬한 기세로 휩쓸고 지나갑니다. 켄터키를 강타한 토네이도입니다. 신호등이 위태롭게 전선에 매달려 있고 나무는 꼬리채 뽑혀 집과 건물을 덮치면서 목숨도 앗아갔습니다. 17만여 가구엔 전기가 끊겼습니다. Last night, I also declared a state of emergency for the entire Commonwealth of Kentucky. 텍사스주의 주유소도 운전자들이 대피하던 트럭 정류장도 토네이도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And then when I got here, I checked on them, and they were like, "Come help us! These guys down here, they're dying, and they need help. That their family's already dead under the truck." 죽음의 폭풍우가 휩쓸고 간 아칸소주의 모습도 처참합니다. We felt it hit the house, and just felt it started sucking air up through the walls and the windows. I heard the roof go. 지난달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토네이도가 발생하는 등 최근 미국에선 악천후로 인한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남부를 강타한 토네이도와 폭풍은 동쪽으로 더 이동해 워싱턴 DC와 뉴욕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미 기상청은 경고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내륙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토네이도를 잇따라 만들어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고온과 습한 공기가 열돔을 만들면서 남부 지역은 5월에 벌써 한여름 같은 폭염이 찾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인도양에서는 대형 사이클론 레말이 인도 북동부와 방글라데시 남부 지역을 강타해서 최소 16명이 숨졌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 대피한 가운데 수백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폭풍우가 휘몰아치며 거센 파도가 해안가 마을을 집어삼킵니다. 목조주택은 모두 파괴됐고 흙집 역시 흙탕물에 잠겨 윗부분만 겨우 보입니다. 강한 바람에 커다란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도로는 침수됐습니다. 해안가나 저지대 마을들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사이클론 레말이 최대 시속 135km로 방글라데시 남부와 인도 북동부를 강타한 것은 현지 시간 26일 밤. নদীর সাইড থেকে ভেঙে গেছে সাইডে নদী সে নদী থেকে ভেঙে সেই পানি এই সাইডে আসছে নদীর এই বান ভেঙে গেছে নদীতে সব আগামাথা বেসে গেছে মানুষের ঘর দরজা বাড়ি ঘর বহুত লোকের বহুত ক্ষতিগ্রস্ত হয়ে গেছে 대피소로 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물에 휩쓸리거나 담벼락이 무너져 매몰되는 등 방글라데시와 인도에서 최소 16명이 숨졌습니다.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지만 아직 정확한 피해 상황도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ঘূর্ণিঝড়ে বেরিবাদ সব গাংফাট দিয়ে সব ছুটে গেছে বগি হইতে গাবতলা পর্যন্ত মানুষজন হুতাশে সব আটতে চলতে আছে রাস্তাঘাটে কোনো কিছু নাই কিছু খাওয়ারও ব্যবস্থা নাই 방글라데시에서만 전봇대 1,200여 개가 뽑혔고 나무가 쓰러지고 전기선이 끊기며 두 나라에서 수백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আমাদের এখানে ঝড়ে তো গাছপালা ভেঙে গেছে, তারপরে কারেন্ট নেই, তারপরে আপনাদের হচ্ছে কি সমস্ত জলের সমস্যা, খাওয়া দাওয়া, রান্না বাজার ঘাট সবই তো সমস্যা হচ্ছে, যার জন্য আর আমরা এই ওয়েদারে সবাই বাড়িতেই আছি। 사이클론 레말로 320만 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840만 명 이상이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유니세프는 추정했습니다. 앞서 인도와 방글라데시 정부는 주민 약 100만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YTN 김자기입니다. 멕시코에서는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도 씨름하고 있는데요. 원숭이가 탈진한 것 같죠. 특히 뜨거운 공기가 갇히는 열돔 현상이 나타나면서 동물이 폐사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멕시코 환경부는 이달 들어 남부 타바스코 등에서 유카탄 검은 짖는 원숭이 사체가 157마리 확인됐고 탈수 증세를 보이는 10여 마리는 별도로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최고 기온이 섭씨 45도에 이르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 원숭이들이 온열 질환이나 영양실조 때문에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흙탕물에 잠겨버린 마을, 이로 인해 브라질 남부에서는 각종 수인성 전염병이 확산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헬기를 타고 지붕 위에 고립된 주민을 구조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지 보건당국은 지난달 초부터 천여 건의 감염 사례가 신고됐으며 최근 4명의 사망자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대규모 홍수로 하수가 섞이고 깨끗한 물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렙토스피라증이나 비형 간염 등이 창궐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한강 일대를 조망할 수 있는 다리 위 호텔 스카이 스위트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내부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화이트 톤이네요. 다채로운 색감을 활용해 디자인한 거실과 함께 천장은 유리로 마감해서 도시의 야경과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침실은 큰 통창을 설치해서 한강 전경을 한눈에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됐는데요. 오늘 공개된 스카이 스위트 한강 브릿지 서울은 오는 7월 16일 정식 운영되고요.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독성이 강한 후렴구와 양손으로 권총을 쏘는 듯한 안무가 특징이죠. 그룹 블랙핑크의 첫 미니 앨범 음반 스퀘어업의 타이틀곡인 뚜두뚜두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수가 K-팝 아이돌 그룹 가운데 처음으로 22억 회를 돌파했습니다. 이 뮤직비디오가 지난 2018년 6월 공개 이후에 약 5년 11개월 만인데요. 2018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K-팝 뮤직비디오 1위에 올랐고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 55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서대문 홍제 폭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폭포의 물줄기가 시원하게 느껴지는 초여름 날씨가 돌아왔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이 2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무려 4도나 높습니다. 오늘 서쪽 지방에서는 낮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다만 이렇게 해가 비치지 않는 그늘 아래에서는 서늘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해가 지는 퇴근길 이후에는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겠으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겉옷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거나 구름만 가끔 지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낮까지 영동 남부와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5mm 미만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전남과 경남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작은 우산 하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부 지역에만 약한 비가 지날 뿐 오늘 전국적으로 볕이 강합니다. 낮 동안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 보이겠으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쪽 지방에서는 다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 기온이 26도, 광주 27도까지 오르겠고요. 반면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한낮에도 20도 안팎으로 서늘하겠습니다.
내일은 선선했던 동해안 지역에서도 기온이 크게 올라서 덥겠습니다. 당분간 낮에는 초여름 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 등 환절기 질환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동쪽 지방과 호남 해안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점검 잘 해주셔야겠고요. 해안가 안전에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뉴스나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30분 더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